현대인에게 있어 만성 질환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질병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한국인의 3대 만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고지혈증. 네, 예. 맞습니다. 워낙 흔해서 또 일명 쓰리고 질환이라고 네. 하는데 이거를 자칫 방심하다가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이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오늘의 주치의 모셨는데요. 네. 가정의학과 김대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명 국민 질환으로 불리는 고혈압, 그리고 고혈당, 고지혈증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그 중년의 특히나 남성이라면은 이 세 가지 질환 중에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만큼 정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질환이 흔해서 자칫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무서운 이유는 또 따로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보통 무슨 아프거나 증상이 있으면 예. 사람들이 좀 걱정도 하고 조절을 잘 하는데 이 세 가지 높은 이 질환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이걸 소홀히 하고 있다가 예. 이제 치명적인 그런 이제 합병증,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중풍하고 심장병 이런 네. 쪽인데요.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높은 질병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자는 이게 지뢰바퀴를 걷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또 면역력도 약해지기도 하고 이 혈관 쪽 질환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 질환들도 좀 계절적 영향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몸이 한 20도 정도 편안한 그런 온도 이외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몸에 스트레스가 오는데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방 안에 있다가 차가운 외기에 노출이 되면 네, 피부 혈관 같은 것들이 수축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피가 안으로 몰리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또 그런 이제 추위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장기간 받게 되면 뭐 혈당도 올라갈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보통 이제 심장병이나 뇌중풍 같은 것들의 발작이 보통 아주 추운 겨울날, 초겨울이나 아주 늦은 초봄, 그죠? 그럴 때 하루에 기온차가 클 때 그때 그 중풍이나 심장병이 많이 발생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많이 오십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게 각기 다른 어떤 질환처럼 보입니다만은 알고 보면 아주 끈끈한 한통속 질환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요, 다름 아닌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데 교수님께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이라고 하는 고혈당병이 굉장히 흔합니다. 네. 당뇨병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빈도로 보면 아직까지는 고혈압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질병은 병이 생기기 전 단계에 생활 습관병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의 문제는 조금씩 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고 저희들이 상식처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의학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모든 원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습관을 오래 갖고 있으면 모든 병들이 갑자기 생기는 이런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도 참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대사증후군 정확히 어떤 질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생활 습관병과 대사증후군 또 과거에 성인병이라고 부르던 병이 있었는데요. 거의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생활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생긴다. 그래서 성인병이란 말은 틀렸다고 해서 지금은
사실은 사용되지 않고요. 그렇군요. 이제 생활 습관병이 표준 질병 이름입니다. 예. 병 이름인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의학적으로는 그 생활 습관병을 이제 대사증후군, 네. 영어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해서 대사증후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 가지 높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여기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요, 복부 비만과 혈압과 콜레스테롤과 혈당,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이외에 중성지방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정상보다가 조금 높으면 그게 3가지 이상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3가지 높은 질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전 단계 어떤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3가지 높은 질병을 포함해서 뭐 비만도 요즘은 BMI가 25 이상이 되면 우리가 비만이라는 질병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중성지방도 어느 정도 높으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가 약한 정도로 네. 정상보다가는 조금 높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5가지 요인 중에서 3가지 이상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고지혈증 같은 질병 단계로 접어들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3가지 높은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바로 이 3가지 높은 질병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사증후군, 좀 위험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당뇨 환자의 80%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거의 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대사증후군과 3가지 높은 3고 질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빈도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이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생기기 전 단계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로도 결국은 심내혈관,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병이나 중풍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늘어나게 되죠. 네. 보시면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몸이 이제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 때문에 대사가 잘못돼서 생기는 생활 습관병,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0대 넘어가면 거의 한 50% 정도 그렇네요. 대사증후군의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50대 넘어가면서 여성분들이 좀 더 취약해 보이는데 수치상으로는.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젊을 때는 좀 대사증후군을 막아줍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이 지방분이 한 5%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이게 출산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분이 더 높지만 젊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그걸 막아주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나 또는 이제 심내혈관 질환 생길 위험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면 50세 이전에는 보면 남성이 더 많죠. 네. 대사증후군이 예. 더 많은데 50대 이후에 이제 폐경이 돼 버리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여성이 더 불리해지는 거죠.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50대가 되면 거의 똑같아지고 60대부터는 오히려 여성이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높아지는 네.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오히려 남성분은 그래프가 떨어지고 여성분들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일단 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위험한 네. 거는 합병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합병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심장병 빈도로 따지면 그다음에 이제 뇌중풍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거 심장병이나 심내혈관 질환은 큰 혈관의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데요. 또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콩팥 신장이 그러니까 콩팥병이라든지 또는 이제 망막증 같은 이런 이제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사망하게 되는 질병의 원인이 첫 번째가 암이고요. 네. 두 번째가 심장병이고 세 번째가 이제 뇌중풍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를 합치면 거의 뭐 암의
암과 비슷한 정도로 사람을 많이 이제 사망하게 하는데요. 이 심장병과 뇌중풍이 결국은 동맥경화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과 연결되는 세 가지 높은 질병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심장이 이렇게 이 펌핑을 하려면 피를 이렇게 전신으로 뿜어내려면 이 심장 근육에 관상동맥, 심장혈관이 이제 피를 잘 공급해서 심장 근육이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런 대사증후군이나 쓰리고 질환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되면 이 혈관에 이렇게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혈관벽에 이제 기름때가 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심장병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이 또 이렇게 좁아져서 네. 또 이게 혈관이 이제 출혈이 되게 되면 뇌경색이나 또는 뇌출혈 합쳐서 이제 뇌중풍이라고 하는데 이 중풍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동맥경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암은 우리가 암이 발암 물질 같은 것들을 좀 피하고 또 요즘은 암도 치료가 많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동맥경화는요 결국은 이제 대사증후군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단계에서 조절을 잘하지 않으면은 이게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 버리면 전체 혈관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동맥경화된 것을 기름때 낀 것을 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혈관 이 내벽이 이렇게 기름때가 끼지 않도록 이 쓰리고 질환, 대사증후군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뭐 혈압 같은 것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이 독성 가스 같은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혈관 내벽에 상처를 주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고지혈증이나 또는 당뇨로 인한 어떤 대사장애 같은 것들, 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혈관 내벽에 침착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심장병이나 중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기 애매한 질문들을 저 김혁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고지혈증에 관해서 김대현 선생님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혈압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 뒷목이 탁 당길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보통 뒷골 당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통을 동반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고혈압의 한 증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안 그럴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혈압 때문에 뭐 뒷목이 당길 정도 머리가 아프려면은 아주 혈압이 한 200 정도 아주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뭐 긴장을 하거나 이제 그럴 때는 머리도 아프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다른 원인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머리가 아픈 것이지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는 뭐 뇌출혈이 되거나 혈압이 아주 높지 않은 한에는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플 일은 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드라마에서 이렇게 탁 잡는 거는 20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봐야 됩니까? 그렇죠. 혈압 있는 분들이 갑자기 흥분하시면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뇌출혈 같은 게 될 수 있어서 그때는 뭐 위험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제가요 전에와 다르게 코피를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주 좀 나는 편이거든요. 예. 이것도 고혈압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코피 나는 거는 코에 있는 그 미세 혈관, 작은 혈관들이 가는 혈관들이 모여 있는 부위에 이제 출혈이 돼서 그런 건데요. 주로 이제 겨울 같은 때 건조할 때 그런 때 이제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혈압이 조금 올라가면 출혈이 될 가능성은 조금 높아지겠지만 고혈압 있는 환자라고 해서 특별히 코피가 더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요 아침에 샤워하고 나올 때 거울을 보면은 네. 눈도 좀 빨개지는 경우도 있던데 네. 그것도 그것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예. 이제 망막 같은 경우는 고혈압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결막 출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혈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요. 건조하거나 또는 이제 하여튼 안구 관리가 좀 잘못됐을 때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때 생길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고혈당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 소변이라는 게 우리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척도라고 예. 많이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요,
거품이 많이 생겨요. 소변을 볼 때 보면. 근데 거품이 이렇게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예. 이것도 혈당이 높으면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혈당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소변에 이제 그 용매 성분, 그러니까 수분 성분보다가 용질, 거기에 여러 가지 뭐 혈당이라든지 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거품이 날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그 당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소변에 거품이 있다고 해서 당뇨가 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기온이나 또는 이제 물을 많이 안 먹어서 소변이 농축이 돼서 이제 노랗게 나오면서 그런 때는 아무래도 거품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당이 높으면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가까이에 두고 네.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 계시던데 예. 인슐린이라는 이 약물은 예. 꼭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단백질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상온에 네. 특히 단체로 이제 두게 되면 변질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냉장 보관하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온도가 이렇게 너무 낮는 냉동실에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오히려 또 굳어져서 또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고지혈증에 관한 궁금증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생활 습관 자체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물을 섭취하는 시간을 저녁에 먹어야 한다고 믿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콜레스테롤이 먹는 거는 한 30%밖에 없고요. 몸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70%가. 그래서 밤에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 같은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위해서 가능하면 저녁 식후에 드시는 걸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먹어야 될 때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약을 아침에 드시는 약이 있어서 따로 저녁에 먹기 힘드시면 아침에 같이 드시면은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라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예. 근데 고지혈증 약을 이렇게 먹으면 예.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혈이 잘 안 된다 이러던데 예. 이건 사실이죠.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마 고지혈증 중간에 지혈이란 말이 네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착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실제 그 출혈 잘 되는 그 지혈이 잘 안 되는 것하고 고지혈증 약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혈하고 고지혈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그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혈압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교수님, 우리나라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이 1,2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60대 넘어가면 예. 50% 이상이 고혈압이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또 오히려 60대가 넘어가면 남성보다 더 이제 고혈압의 비율이 더 높아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운동은 안 하고 덜 하고 식생활은 자꾸 기름져지고 또 칼로리가 높은 탄수화물들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뭐 40, 50대에도 고혈압에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상적인 혈압 120, 80 이걸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네. 정상 혈압은 120에 80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이 수축기 혈압 높은 쪽이 140, 또 밑에 쪽이 90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혈압은 고혈압이라고 진단하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을 하거나 또 뭐 커피를 마셔도 약간 걸음 걷고 나서 바로 재면은 실제 그 안정기 혈압보다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을 좀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히 잘 재서 그것도 한 번 재는 게 아니라 2번 재서 그 평균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나이가 되면 5, 60대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 이렇게 고혈압을 네. 앓고 계셔서 집에서 요즘은 다 가정용 혈압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그건 어떻게 볼까요? 수치를. 이 가정 혈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재는 혈압이.
그래서 요즘 혈압계도 간단하게 이제 뭐 발뚝이나 발목에 재는 그런 혈압계가 간편하게 나오는데요.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면 병원 고혈압 또는 이제 흰 가운 고혈압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 환경에 오거나 이제 흰 가운 입은 사람을 만나면 좀 긴장을 했어요. 네네. 혈압이 실제보다가 한 10 내지 2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잰 혈압으로 해서 자꾸 이제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니까 약을 자꾸 올려서 오히려 집에서 저혈압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심장하고 같은 높이에서 또 이제 그런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걸 드시고 나서 바로 재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없이 좀 정확하게 집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그걸 재서 적어 오시면 아주 이제 고혈압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혈압도 이제 밤에 자는 동안에는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고요, 낮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혈압에 상승되는 게 보통 아침 10시 그리고 오후 2시 막 이 정도의 두 번의 이제 혈압이 피크가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이렇게 혈압의 변화가 있고요. 밤에는 보통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밤에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심장에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혈압약을 좀 이제 아침에 안 드시고 저녁에 드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 혈압계나 또는 이제 혈압계를 차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재는 그런 검사도 가능하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같으면 네. 한번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고혈압이 1차성 고혈압도 있고 2차성 고혈압도 있다고요? 이 1차성 고혈압이 많습니다. 네. 거의 한 95% 정도는 1차성 고혈압입니다. 1차성 고혈압은 다른 특별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이런 동맥경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1차성 고혈압이 생기는데요. 결국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전적인 가족력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완전히 유전자에 뭐 우리 집은 고혈압이 생기는 집안이다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보통은 부모가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고혈압을 만드는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족들이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유전적으로 뭐 고혈압이 아주 잘 생긴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후천적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이 결국은 고혈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2차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또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는 뭔가 다른 원인 때문에 주로 이제 신장이나 또는 부신에서 이제 혈압을 올리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종양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네. 또 이제 대동맥 같은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 다른 어떤 원인 때문에 2차성으로 고혈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이제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되는 질병, 1차적인 질병을 치료를 하면 고혈압이 이제 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5%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꼭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는 아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마 확인을 해서 네. 2차성 고혈압은 확인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고혈압 증상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무 증상이 없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치료를 소홀히 하고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경화를 통해서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질병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그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혈압이 흔하기도 하지만 워낙 이렇게 조절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침묵의 살인자, 그러니까 네. 무언이란 말은 이제 증상이 없다는 뜻이죠.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사람을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이제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과거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그 병기라고 하죠. 1기, 2기, 3기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고혈압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이렇게 팍 나올까요? 이게 고혈압도 이제 단계에 따라서 과거에 또 1, 2, 3단계로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연구들이 쌓이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현재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140부터 이제 140에 90부터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160, 100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2단계 고혈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120과 140 사이 그리고 이제 80과 90 사이는 이 사이는 우리가 고혈압은 아닙니다. 이게 전기 고혈압이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기 고혈압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고혈압이 아니고 앞으로 고혈압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고혈압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요즘은 혈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혈압이 130이면 이거 높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고혈압이 되지 않도록 좀 음식 조절이나 운동 같은 것들 열심히 하라 그런 경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혈압은 아니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명 그 가운데 보면 이고, and 그리고 오와 또는이 있습니다. 예.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이라는 건가요? 예, 보통 수축기 혈압만 고혈압이고 예. 높고 140 이상이고 이완기 혈압은 또 정상인 예. 90 이하인 뭐 이렇게 수축기 고혈압이 있습니다. 수축기 고혈압이 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동맥경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이 이완기 혈압이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압을 재일 때 실제보다가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이완기 혈압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때문에 혈압이 이제 실제는 혈압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고혈압처럼 나오는 경우를 이제 가성고혈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무서운 거는 항상 합병증입니다. 맞습니다. 고혈압이 불러올 수 있는 합병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 가장 흔한 삼고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합병증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결국은 조절을 안 하면은 이 혈압이 혈관에 부담을 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맥경화를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심장병입니다. 심장병이고 그리고 이제 뇌중풍 그리고 이제 미세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작은 모세혈관 같은 것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혈압성 신장합병증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망막증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망막 출혈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망막 출혈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합병증을 막는 것이 고혈압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주시죠. 세 가지를 지금 나눠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원인과 치료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혈압 관리도 보면 첫째는 약물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약물 치료를 잘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보면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건강식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고 이렇게 먹다가 끊으면 더 안 좋다 이런 것 네. 때문에 혈압을 아까 치료를 잘 안 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게 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약들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약들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너무 겁내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시고 그 외에 이제 비약물요법인 그 비약물요법은 두 가지로 나누면 결국은 운동과 식이요법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금주라든지 절주라든지 금연이라든지 또는 뭐 스트레스 조절을 잘한다든지 또 음식 조절이나 운동을 잘해서 체중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음식 조절과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약을 끊을 정도로 끊어도 정상이 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 초기에는. 그렇지만 일단은 그 노력을 해도 안 돼서 혈압이 올라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부작용 없고 편하게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되는 그런 혈압약을 좀 드시는 게 좋겠고요. 혈압약을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또는 이상한 그 건강식품 같은 것들을 믿으셔서 혈압약을 끊고 그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다시 고혈압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또 약을 드시면서도 또 너무 그 약 때문에 좀 이런 너무 기죽거나 내가 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을 먹지 않는 전 단계에 머무는 게 참 중요할 것 네.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좀 생활의 팁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죠. 보시면 이런 그 생활요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음식 조절과 운동입니다. 네. 음식 조절과 운동인데 그를 통해서 이제 음식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도 조절하고
또 고혈압 부분에서는 약간 싱겁게 드시는 게 물론 이제 소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영향이 없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짜게 드시면 이게 체액을 증가시켜요. 물이 수분이 이제 몸에 많이 저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돼서 혈압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소금만 조금 싱겁게만 드셔도 혈압이 거의 한 5mmHg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각각의 이제 이런 생활 관리 요법들이 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이게 그 소금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기준보다가 또 고혈압 환자에 필요한 소금 기준 하루 소금 섭취량보다가는 좀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혈압이 있는 분들은 또 너무 싱겁게 하면은 입맛이 없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하여튼 좀 더 싱겁게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100에서 0.9를 곱하는 방법도 있고요. 100을 빼고 거기다가 0.9를 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자기 자신의 그 표준 체중에서 120%가 넘어가지 않도록 체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 조절은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음식 조절과 운동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 방법이 가장 술도 뭐 적절하게 조금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뭐 우리나라 사람은 그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내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은 조금도 사실은 몸에 안 좋다고 돼 있는데 이 술을 어느 정도 먹어도 얼굴이 안 빨개지는 술을 잘 이제 분해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드실 때 보통 이제 잔 개념으로 4잔 이상은 안 드시는 게 고혈압 조절에도 혈압 조절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뭐 다른 특별한 운동을 하실 게 없으면 걷기라도 허리를 쭉 펴고 바른 자세로 1시간 정도 하여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이게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기전을 통해서 혈압도 올리고 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조절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7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음식 조절과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약 먹는 걸 겁내지 마시라. 겁내지 마시고 약을 드시더라도 절대로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고 기죽거나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네. 당뇨 인구 1000만 시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높아진 혈당이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당뇨.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데 이명숙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지혈증이 막 298까지 올라갔어. 그랬는데 당은 생각도 안 했어. 내가 몸도 안 뚱뚱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혈액 검사한 것이 그렇게 당이 좀 그 노인성 당뇨가 왔다고. 왜 옛날 엄마들은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죠. 당 조절이 잘 되셨네요. 60세 이상 장년층에게 주로 나타나는 노인성 당뇨의 경우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것이 특징. 혈당 조절에 있어서 근육의 역할이 중요한데 노화로 인해 근육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하고 당뇨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셔서 생기는 다른 이제 문제도 같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약도 잘 드시고 무엇보다 이제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아주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당뇨. 생활 습관이 변하면 또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같이 잘 관리합시다. 이렇게 막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그런 것들이 당뇨약을 같이 처방했는데 질병이 듣더라고. 교수님이 주는 약 잘 챙겨 먹고 지금 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평소 건강을 자부해왔던 정지선 씨.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목의 양 옆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이 협착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건강검진할 때 경동맥 초음파를 찍으니까 한 0.5mm 좁아졌다 하더라고요. 불안하고 이게 없었으면 좋지만 있다 가니까 불안하죠. 고지혈증은 있으시고 끈적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던 환자. 이는 혈관 건강은 물론 혈압까지 이상 신호를 불러왔다. 고혈압이 자꾸 먹는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으셔서 약을 이제 드시는 중에 혈압이 조금씩 높아져서 고혈압 초기 단계이신데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하시니까 약을 안 드시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지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이 중풍 예방하니까 예. 약 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게 전에 먹는 것보다는 훨씬 순한 약이니까 예. 약은 콜레스테롤 약은 이걸로 드시는 게 나아요. 초기에 근육통이나 또는 간 기능에 조금 영향이 오는 그런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약을 이제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 오래 드셔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질병의 도미노처럼 한순간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지혈증과 고혈압. 생활 습관 못지않게 약물 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지금은 조절 잘 되고 있죠. 약을 먹으니까. 검사할 때마다 정상으로 나와요. 그 음식 조절을 첫째 많이 했어요. 가식 안 하고 맵고 짜고 이런 거 안 먹고 특기 전에 튀김 같은 거 안 먹어요. 운동은 요가도 하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오늘 이렇게 3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당뇨라 불리는 고혈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당뇨병이라는 병은요, 우리 몸이 이 먹은 음식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해서 우리가 몸이 삼아서 에너지로 삼아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대사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먹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간에 저장을 했다가 조금씩 이렇게 써야 되는데 췌장이라는 그 장기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 간에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져서 피중에 당이 한 100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0 이상 될 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진단은 과거에는 그냥 혈당이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200 이상 되거나 또는 이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아침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혈당이 이제 126 이상이 될 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보통 진단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하루 중에 혈당의 변화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당을 이제 평균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라는 게 그 이제 평균 3개월 당을 이제 반영하는 수치인데요. 네. 그래서 이 당화 혈색소가 한 5.7 정도 보통은 정상 상태는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 되면 6.5% 이상이 되면 이게 이제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 현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드시는 것하고 운동 부족 때문에 대사가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현대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차로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지 않고 걷지 않고 또 음식은 자꾸 이제 기름지고 또 이제 탄수화물이 많은 그런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당뇨병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 이렇게 아무래도 당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인슐린의 어떤 민감성이 떨어진다 또는 당 조절 기능이 떨어진다, 당 불내성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인슐린이 작동을 해서 간에다가 당을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먹은 음식이 그대로 이제 간에 저장이 되지 않고 혈중에 높게 있게 되는 이런 당뇨병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제 췌장의 기능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한간에는 단 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당뇨에 잘 걸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오해일까요? 예, 결국은
단 걸 많이 드신다고 반드시 당뇨가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당 부하를 몸에 주게 되면 몸에서 그 당을 처리하는 기능이 이제 오래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오랫동안 그런 탄수화물을 특히 이제 당화 지수가 높은 우리가 뭐 단 음식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밥이라든지 야채 같은 것들에 비해서 탄수화물이 들어있긴 하지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고 몸에 들어가면 바로 혈당을 높이는 당화 지수가 높은 그런 단 음식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 당을 조절하는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네. 그 인슐린이 이제 인슐린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의 혈당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당뇨도 무섭지만 당뇨 합병증은 더 무섭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종류로 치자면 한 몇 가지 될까요? 예, 당뇨병도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고혈압이나 네. 또 다음 이야기 드릴 고지혈증에 비해서 마찬가지의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혈관의 문제를 일으켜서 심장병이나 중풍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당뇨병은 이제 자율신경 같은 것들에 염증이 생겨서 자율신경염 때문에 위장운동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장운동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보면 이제 발에 이제 족부궤양이라고 해서 이제 발이 이렇게 궤양이 생기고 발에 이제 상처가 나서 이제 발이 흐는데도 네. 이게 신경염 때문에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경염증 때문에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다리가 이제 발가락 같은 것들이 괴사가 될 정도까지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해서 뭐 팔다리가 저리고 하는 그런 신경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이제 아까 당화 혈색소 3개월 당을 평균적으로 보는 당화 혈색소로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하고 또 이게 이제 조절이 잘 되는지를 추적을 하게 되는데 이 당화 혈색소를 한 1 정도만 낮춰도 심근경색은 한 15%, 뇌졸중도 막 그 정도, 말초혈관 질환은 뭐 거의 한 43%, 백내장도 거의 한 20% 줄일 수가 있고요. 이런 당뇨와 관련된 사망을 20% 정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주 점검해 가면서 보통은 이제 3개월 당을 평균 보는 거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혈액 검사로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해서 조절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계속 이제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당뇨병 약이 특히 보면 초기에 먹는 약들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췌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노화 방지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초기에 먹는 그 당뇨 약은 너무 겁내시지 말고 꼭 약을 잘 드시고요. 약이 필요하면. 그리고 이제 비약물요법인 우리가 음식 조절과 운동, 그걸로 대표되는 뭐 체중 조절이라든지, 그죠? 금연 절주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당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보면 최근에 이제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네.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뭐 밤늦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놀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당이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좀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인의 3대 만성 질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20대 이상의 성인 5명 중에 2명은 앓고 있다는 이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 혈액 중에 이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총 콜레스테롤보다가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우리가 치료 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진단할 때는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그리고 중성 지방은 200 이상이면은 조금 약물요법이나 비약물요법을 좀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약물요법의 기준은 우리가 아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건 이제 3가지 삼고 질환을 서로 또 감안해서 약 처방의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아무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는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이면은 약을 쓰는데요.
당뇨병이 같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 LDL 콜레스테롤을 130 이하로 낮춰야 되거든요. 130만 돼도 약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지혈증은 다른 혈압이나 혈당 같은 다른 그 대사 증후군하고 관련되는 쓰리고 질환과 같이 감안을 해서 서로 이제 생각해서 치료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이 혈당은 또 너무 낮추면은 저혈당 증상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또 나이가 들면 조금씩 혈관의 동맥경화가 기름때가 이렇게 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콜레스테롤은 좀 더 엄격하게 낮춰야 되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잘 조절해야 그런 합병증을 심장병이나 중풍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동맥경화성 질환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뭐 주위에 주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거의.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다 합디다. 나이가 들면 다 이제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당뇨는 유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먹는 거나 이런 데에 의해서 당뇨가 또 더 올 수도 있다고 이래 제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평생 치료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15년 전에 고혈압 진단받고 지금까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진단받고 나서부터 걷는 운동을 계속 하루에 10,000보씩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밥은 좀 적게 뜨고 반찬은 골고루 가리지 않고 잘 먹게 하고 또 짜게는 안 합니다. 반찬을 항상 싱겁게 삼시 세끼 그거는 꼭 시간 지켜가면 그 시간 맞춰가 지켜가면서 그렇게 먹도록 합니다. 약은 안 먹고요. 그냥 먹는 거는 뭐 잡곡밥하고 뭐 기름진 거 안 먹고 뭐 크게 먹는 거는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고혈압 때문에 기름 끼고 과일이고 이런 거 많이 안 먹습니다. 약도 먹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신천이나 이런 데 나와서 운동하고 주말에 이제 산 같은데 이제 좀 걷고 10년 전에 담배도 끊었고 음식을 조금은 싱겁게 이제 먹고 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간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예민하신 분들 중에는 초기에 이제 간 기능이 조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고지혈증 약을 용량을 낮추거나 오히려 조금 순한 계열로 약의 효능이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고지혈증에 관한 시청자의 사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60대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약을 장기적으로 먹고 있나 봐요. 그런데 약을 먹을 때마다 근육통을 좀 호소하고 피로감을 좀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이거 부작용 맞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횡목는 용해증이라고 해서 근육 염증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을 줄이시거나 끊는 게 좋습니다. 그럼 피로감이 온다든가 근육통이 오면은 즉각 의사와 상담을 해야겠군요. 예, 부작용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0대 당뇨 환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 감기 몸살로 좀 고생하고 있나 봐요. 이럴 때 당뇨약을 복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해하던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몸살이 있거나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혈당이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당뇨 조절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 드시는 것하고 관련해서 음식을 안 드시면서 당뇨약만 꼬박꼬박 드시면은 혈당이 또 너무 저혈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는 한에는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뇨약은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디션과 상관없이 약 복용은 조금 일정하게 가주는 게 몸 건강에 좋겠군요. 네. 40대 여성분의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요즘 들어 계속 갈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 갈증을 많이 느끼면 당뇨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나 봐요. 예. 사실인가요?
갈증이 느껴지는 게? 삼다라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당분 밥이나 밀가루 음식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입이 마른 그런 현상이 이제 당뇨병의 삼다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을 때는 입이 마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입이 마르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병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특히 갱년기 여성 같은 분들은 이제 입안 구강 건조증 같은 것들이 당뇨가 없어도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당뇨라서 이렇게 갈증이 많이 생긴다면은 계속 물을 섭취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몸의 대사,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물을 많이 드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물만 계속 드실 게 아니라 당을 조절을 잘 하셔서 물이 지나치게 많이 땡기는 증상이 없도록 이제 근본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입안에 갈증이 심하게 나더라도 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안 좋은가요? 수분이 너무 또 부족하면 탈수가 돼서 몸에 좋은 건 없으니까요. 불편하더라도 물은 계속 수분은 섭취하는 게. 충분히 드시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수분 섭취가 많아지고 하면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병원을 주치 내원하는 게. 선생님하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 이분이 불면증이 있고요. 코골이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면증이 있는 데다가 코골이까지 하면은 혈압이 올라간다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진짜 그런가요? 잠을 못 주무시고 특히 이제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 무호흡 같은 것들이 되면요.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혈압이나 혈당이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바로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코골이나 또는 수면 무호흡 같은 것들이 심장병이나 중풍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혈압도 올라가는가요? 혈압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일컬어지는 3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차례 위험 부분과 좀 지켜야 될 것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끝으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굉장히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들이고요. 물론 이 조절하는 음식 조절이나 운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조절을 하지 않게 되면 약을 소홀히 하신다거나 또는 비약물요법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걸 소홀히 하시게 되면 결국은 동맥경화로 인한 여러 가지 심장병이나 중풍, 여러 가지 합병증,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인 음식 조절 운동 잘 하셔서 심각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꼭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게 서로 다른 질병 같지만 뿌리는 같았다. 바로 생활 습관에서 또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생활 습관이 결국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절대 소홀해서도 방심해서도 안 될 위험한 질환 3가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가정의학과 김대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